건축가 선정할 때 어떤 건축가를 만나야 되냐. 내가 목적한 건물, 나는 전원주택을 지을 거야. 그럼 전원주택 많이 해본 건축사가 좋죠. 상가 많이 해본 건축사랑 전원주택 많이 해본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 설계하는 게 달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물을 잘하는가, 그런 케이스가 많은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작가주의. 작가주의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공간이라든지 이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말을 안 들어. 그건 안 됩니다. 집은 이래야 됩니다. 뭐 카페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절대로 안 들어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아니래. 그럼 그런 너무 말이 안 통하지. 이게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건축주가 뭘 원하는지를 잘 듣고 이해를 잘하는 건축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미적 기준이 자신만의 좀 철학이 있는 모던한 거를 잘하는 건축가가 있고 뭐 좀 유러피안 스타일을 잘하는 건축가가 있고 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우후죽순이야.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스페니시 가도 듣고 뭐 이런 거 우후죽순이야. 이러면 좀 철학이 좀 없습니다. 그런 건축가는 대부분 그냥 건축주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축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관된 철학, 그게 있어야 나랑 맞네 안 맞네가 딱 나오죠. 이 사람의 디자인은 나랑 스타일이 맞다. 모던하고 세련되고 좀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건물이 나는 좋아. 이 사람도 그런 걸 많이 했어. 그런 거 위주로 했어. 그럼 그 사람이랑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후죽순이면은 그 사람만의 그 모던한 건물을 못 뽑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학이 있고 좀 어떤 기준,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게 그런 걸 좀 보시는 게 좋고, 네 번째가 건축비도 좀 지켜야 되지만 기능성, 그러니까 동선, 그런 동선을 잘 지키는가. 발자국 수를 세가지고 하나하나를 무거운 걸 안 들고 다니도 되게 동선을 잘 이해하고 많이 파악을 해본 건축가, 그런 건축가가 좋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내가 하는 구조가 목조주택이야. 그럼 목조주택을 많이 해본 건축가를 해야 되는데 목조주택을 안 해본 건축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를 모르니까 창을 뭐 엄청 크게 뺀다거나 목조로 될 수 없는 구조. 그래서 목조주택을 좀 많이 해본 건축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구조를 해본 건축가가 중요하죠. 내가 단독주택을 의뢰를 맡길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의 실질 건축주로서 경험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내가 살아본 사람은 내가 늘 거기서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장단점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왜 필요하더라, 왜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설계를 좀 많이 해보면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감리가 그냥 감리가 있고 디자인 감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형식상에 의한 감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디자인 감리, 내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해서 이 시공사가 내가 의도한 대로 설계 의도 구현을 제대로 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건축가가 있어요. 이거를 항상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자기가 설계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디자인 감리를 자주 하는 건축가가 좋은 건축가입니다.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 건축가가 정말 중요한데, 땅도 아무리 똑같은 땅이라고 해도 땅의 위치와 창과 방향이 다 달라요. 창을 다 다르게 빼야 되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 공간 구성이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제시된 시공, 나는 3억의 시공비를 써야 됩니다. 이만큼을 해서 설계를 해주세요 했는데 건물이 커지고 그 시공비를 잘 지켜줄 수 있는지, 또 의뢰할 땅, 내가 여기서 인허가를 내보거나 이 동네에서 좀 해본 건축가면은 수월하게 풀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필터링을 좀 해보시면은 나한테 맞는 건축가, 또 좋은 건축가를 찾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건축 설계 계약을 할 때는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는지,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설계사항에는 계획 설계라면 디자인 설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고, 계획 설계는 말 그대로 방의 배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잡을 건지 보면 평면도 인면, 단면이 나오는 거고, 실시 설계는 거기다가 인허가를 내기 위한 디테일이 더해지는 게 실시 설계, 그리고 구조, 소방, 전기, 에너지 이런 거는 다 외주를 줍니다. 근데 어떤 건물은 이게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떤 건물은 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 있는지 없는지, 이 비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인테리어 설계가 포함됐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별표입니다. 다 포함한 자재 스펙서를 만들어 주는지, 모든 게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해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통 시공사한테 시공 내역서, 견적서 할 때 허가도면만 주거든. 허가도면만으로는 절대 시공 견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견적이. 인테리어 스펙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재 내역서라든지 자재 배치도가 다 있어야 돼요. 몇 개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파악이 되죠. 그래야 시공서가 정확한 시공 견적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거기는 저는 좀 비추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반영을 하고 3D 설계를 해주는지, 왜냐면 평면도만 봐서 내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3D 모형을 주는지, 영상을 안 만들어 주더라도 조감도를 주는지, 이거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도면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공간감이라는 거는 평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 그리고 뭐 VR까지 하는 데는 잘 없어. 이것까지 하는 데를 꼭 하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해주면 좋죠. 이것만 보고서는 공간이 어떤지 알 수가 없죠. 사실 공간에 들어가 봐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나 모형이나 영상이나 조감도가 있으면은 더 좋다. 뭐 표준 설계 계약서를 쓰는지 이건 기본으로 다 써야 되고, 인허가 기간도 데드라인을 명시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계비도 보통 분할 청구를 당연히 처음부터 다 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보통 계약 시 뭐 평면도, 인면도 완료 시, 인테리어 설계 완료 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인허가 같은 경우는 인허가 계약 시, 인허가 도서 납품 완료 시, 인허가 접수 시, 사용 승인 시 이런 식으로, 뭐 인허가 완료 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감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게 뭐냐면 실제로 계획 설계한 사람이 디자인 감리를 봐줘야 건물의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공사 감리 계약인데 보통 8만 원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거는 내가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못 해요. 시청에서 지정한 건축사랑 계약을 맺고 감리를 맺어야 돼요. 매주 감리를 가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공 계약 시 특별히 챙겨야 될 부분, 특약사항에 다 넣으셔서 계약하셔야 돼요. 시공비는 무조건 이 현장에서만 사용한다. 이게 안 지켜졌을 때는